여행의 기준. 오늘 아침 계란죽 어때? 응, 좋아. 남편은 후다닥 계란죽을 만든다. 요리를 잘하고 또 요리를 좋아하는 남편을 만난 것은 정말 큰 행운이다. 여행 기간 내내 여자 혼자 요리를 책임져야 했다면 이 또한 엄청난 스트레스가 됐을 텐데 우리는 함께 요리를 할 수 있다는 사실부터가 참 편하고 좋다. 남편이 죽을 만드는 동안 난 우유니행 버스를 타고 가면서 먹을 샌드위치를 만들었다. 이곳은 우유니 여행을 준비하는 여행자들이 잠시 머무는 호스텔이다. 내가 좋아하는 토마토와 치즈를 넣고 한국에선 비싸서 먹기 힘든 아보카도도 듬뿍 넣어서 팔뚝만한 샌드위치를 8개나 만들었다. 지나가던 일본인 친구 스즈키가 묻는다. 이 샌드위치가 너희 2명이 먹을 양이야? 난 남편의 덩치를 가리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스즈키가 이해가 간다는 표정으로 윙크를 보내며 지나갔다. 열심히 샌드위치를 포장하고 있는데 건너편에서 혼자 식사를 하고 있는 한국인이 보였다. 한국말로 인사를 건네보니 그녀도 반갑게 인사를 한다. 마침 남편이 엄청난 양으로 늘어난 계란죽을 들고 왔다. 그래서 그동안 한국식 식사를 잘 못했을 것 같은 그녀에게 같이 먹자고 권했다. 그러자 고맙습니다 하며 얌전하게 우리 식탁으로 건너오는 그녀는 식탁 위에 내가 샌드위치를 만들고 남은 식빵 부스러기를 보더니 이걸 자기가 가져가도 되냐고 묻는다. 네, 가져가세요. 어차피 버릴 거니까 가져가셔도 되는데 어디다 쓰시게요? 비둘기 모이로 주려고요. 그녀는 라파즈에서만 벌써 9일째 머물고 있다고 했다. 보통 이 라파즈는 그 유명한 우유니 사막 있잖아요. 사막 소금 사막. 거기를 가기 위해 잠시 하루 이틀 또는 2, 3일 정도 잠깐 묵으면서 이렇게 시내를 살짝 보는 정도로 머무는 곳이지 이렇게 긴 시간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9일째 머물고 있는 어떤 여자분을 봤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9일 동안 이 사람이 한 일이라고는 공원에 나가 비둘기 모이를 주는 일 뿐이었다는 사실이다. 시내 투어나 관광은 하나도 하지 않고 말이다. 정말 일주일 넘게 비둘기만 보고 계셨다고요? 떠나야 하는데 비둘기 때문에 가지 못하겠어요. 왜요? 비둘기는 한국에도 많이 있잖아요. 여기는 아픈 비둘기가 특히 많아요. 저기 샌프란시스코 광장에 가면 다리가 부러지고 상처난 비둘기들이 너무 많아요. 고쳐주고 싶은데 이 녀석들이 경계가 심하니까 식빵 부스러기로 유인해 잡아서 고쳐줘야 돼요. 그녀 말대로 정말 라파즈는 공원마다 비둘기가 너무 많다. 바닥에 깔려있는 비둘기 때문에 밟힐까봐 걷기가 조심스러울 정도다. 내 발걸음에 놀란 비둘기 한 마리가 퍼드득 날면 주위에 있던 비둘기 수십 마리가 떼지어 내 머리 위로 날아간다. 깜짝 놀란 나는 깍 소리를 지르며 몸을 움츠렸다. 이런 광경은 라파즈 공원에서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이다. 비둘기를 싫어하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 몰려있는 비둘기는 무서웠다. 그들 중 아픈 비둘기가 있는지는 사실 나의 관심 밖의 일이었다. 그런데 여기 비둘기 때문에 비싼 비행기표를 사서 지구 반대편에 와서는 아무데도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다. 아픈 비둘기가 그렇게 많아요? 그럼 그 비둘기를 어떻게 고쳐줘요? 매일 모이를 주니까 어떤 녀석들은 이제 내 손으로 올라와서 모이를 먹기도 하더라고요. 우선은 아픈 비둘기를 찾아서 모이를 주고 모이를 먹고 있을 때 꽉 잡는 거예요. 봐서 내가 고쳐줄 수 있겠다 싶으면 직접 붕대도 감아주고 정도가 심하다 싶으면 동물보호단체에 데려다 줘요. 그러면 그곳에서 치료를 해주는 거죠. 제가 치료를 부탁한다고 돈을 약간 놓고 오기도 하고 있어요. 그럼 우유니 소금 사막은요? 안 가시는 거예요? 이미 한국 돌아갈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우유니 사막은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네요. 그냥 이렇게 시내 돌아다니면서 비둘기 고쳐주고 그러는 게 더 재밌어요. 어떻게 볼리비아에 와서 우유니 사막도 보지 않고 돌아간단 말인가? 고작 비둘기 때문에 9일을 아니면 더 길어질 이 시간들을 한 곳에서 보내고 있는 그녀를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다.
여행의 목적이란 것이 무엇일까? 여행을 하다 보면 꼭 봐야 하고 반드시 해야 할 것 같은 것들이 생긴다. 이는 일종의 집착과도 같아진다. 집착의 사전적 정의는 어떤 것에 늘 마음이 쏠려 잊지 못하고 매달림이다. 유명 관광지에 대한 집착은 그것을 하지 않았을 경우 내가 마치 여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 불안감을 준다. 이는 거꾸로 유명하다는 몇 관광지만 보고 와서는 마치 그 나라에 대해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기도 한다. 이 또한 집착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그녀를 보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빵 부스러기를 싸면서 비둘기를 만나러 갈 생각에 행복한 미소가 번지는 그녀가 보였다. 그렇다면 그녀는 지금 행복한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녀의 여행은 비둘기와 함께 보내는 시간들인 것이다. 그녀가 그 안에서 마음의 평온을 얻고 즐겁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 아닐까? 굳이 우연히 사막 투어를 하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젠 그녀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나에게 나의 여행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해주었다. 그간의 나의 여행이 다른 이들이 정해놓은 것에 집착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스스로 다시 돌아보았다. 그리고 모두의 여행이 각각 다르고 여행의 즐거움을 느끼는 순간 역시 모두 다르다는 것을 새삼 다시 깨우쳤다. 지금도 라파즈 샌프란시스코 광장에는 그녀가 고쳐준 비둘기들이 신나게 모이를 먹고 있을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그녀는 값진 여행을 하고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다른 것이 틀린 것은 아님을 깨닫게 해준, 그리고 여행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해준 소중한 만남이었다. 라파즈에서의 연예인 체험. 읽기도 전에 재밌네요. 그 상황이 떠올라서. 라파즈에서 우리가 묵은 호스텔은 일본인 호스텔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일본인 여행객들이 대부분인 숙소였다. 수줍어하는 대부분의 일본인들 사이에서 스즈키는 남달리 사교적인 친구였다. 늘 먼저 인사를 건네고 비록 서툰 영어지만 아주 열심히 말을 건다. 한 번은 부엌에서 남편과 함께 저녁을 만들려고 들어가는데 그 친구가 완성된 요리를 프라이팬에 담아 들고 나오는 것이었다. 자신 있게 만든 특제 소스를 넣은 라면이라면서 우리에게 자신이 먹던 숟가락을 서슴없이 건네며 맛보라는 것이다. 남에게 피해가 갈까 늘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일본인들에게서 보기 힘든 그런 모습이었다. 맛을 보니 카레 맛이 나는 독특한 라면이었다. 오, 맛있는데? 이거 어떻게 만든 거야? 스즈키는 누가 먹다가 부엌에 놓고 간 머스타드 소스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리고는 자신만의 대단한 레시피를 발견한 마냥 의기양양하게 우리 앞을 지나간다. 엉뚱한 매력의 스즈키와 친구가 되어 놓으니 다른 일본인 친구들이 우리들에게 말을 걸어왔다. 그들은 마치 진작부터 친해지고 싶었지만 부끄러워서 말을 못 걸었다는 듯 자신이 알고 있는 한국어를 총동원해 말을 걸거나 한국어 사전을 찾아가며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했다. 인사를 나누고 있다 보니 점점 일본인들이 모여서 나중에는 67명 되는 일본인들이 우리 부부를 둘러싸고 말을 붙이고 있었다. 그중 한 명이 나에게 물었다. 너 혹시 탤런트 아니니? 난 왠지 부끄러워 얼굴이 빨개진 채 아니라고 대답했다. 아, 그래? 우리는 너는 배우고 남자는 야구 선수가 분명하다고 우리끼리 얘기했었거든. 아, 그랬구나. 나는 책을 낸 적이 있고 내 남편은 로봇 엔지니어야. 아, 그렇구나. 덩치를 보니 너는 야구를 잘할 것 같은데. 야구 잘해? 그러자 남편이 갑자기 배트를 돌리는 흉내를 내면서 야구를 한다고 대답한 게 아닌가. 사실 난 그동안 연애를 하면서 한 번도 남편이 야구하는 것을 듣지도 보지도 못했는데 이건 아니다 싶어 조용히 한국어로 남편을 채근했다. 여보, 당신이 뭔 야구를 해. 난 한 번도 보지도 못했구만. 농구면 또 모를까. 외국인이라고 거짓말하면 안 돼. 왜? 나 야구해. 회사에서 회식 끝나면 꼭 배트 휘두르러 간단 말이야. 뭐야? 지금 동전 넣고 공 튀어나오면 치는 그거 야구 말하는 거야? 오, 그거 맞아. 그게 뭔 야구야? 그럼 그게 야구지. 농구야?
결국 그곳의 일본인들은 남편이 야구 선수는 아니지만 야구를 상당히 잘하고 자주 치는 그런 사람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한 번은 계단을 내려가는데 어떤 일본인 여자가 다가오더니 나에게 지우히메를 닮았다는 말을 하며 얼굴이 빨개진 일이 있었다. 마치 연예인 앞에선 팬이 수줍어하듯 말이다. 이런 일본인들 속에서 지내면서 당황스러웠던 것은 바로 나였다. 세상에, 내가 일본인들에게 지우히메를 닮았다는 말을 듣더니 그 후 난 연예인병에 걸려버렸다. 생전 화장을 하지 않았던 내가 비비크림도 살짝 바르고 화장도 살짝 하게 되었다. 화장실을 가더라도 거울을 한 번 더 보고 머리며 옷 매무새를 정리하고 나가게 된 것이다. 복도나 로비에서 만나게 될 일본인 친구들을 의식하고 있었다. 예쁘다는 소리를 들어놓으니 엉망진창 부수수한 모습은 왠지 보여서는 안 될 것만 같았다. 그동안 여행을 하면서 외모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요 며칠 예쁘다는 소리도 듣고 거울도 자주 들여다보게 되니 정말 내가 예뻐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남편은 거울을 보며 자아도취에 빠진 공주병 걸린 나를 재미있게 바라보았다. 그리고 우리가 이 호스텔을 떠나는 날 가장 친하게 지냈던 스즈키에게 한국에서 가져온 책갈피를 선물로 주며 작별 인사를 나눴다. 스즈키는 자기 종아리에 그려져 있는 문신을 가리키며 자신을 꼭 기억해달라고 했다. 참 귀여운 친구였다. 그리고 호스텔을 나서는데 갑자기 다른 일본인들이 우르르 우리를 쫓아왔다. 우리와 이야기를 나눴던 일본인은 몇 안 되었는데 무리를 지어 모인 일본인들은 10대 명은 좋게 되어 보였다. 처음엔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나 보다 했는데 그들은 다른 일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를 쫓아오고 있었다. 그들은 결국 스즈키를 선두로 대문 밖까지 나와서 우리가 택시를 잡고 택시에 짐을 싣고 탈 때까지 나란히 두 줄로 서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탄 택시가 출발하자 한국어로 안녕 또 만나 라면서 모두가 같이 손을 흔들어 주는 게 아닌가. 우리도 택시 안에서 그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했는데 마치 한류 스타가 된 느낌이었다. 택시는 떠났지만 10대 명의 일본인들은 여전히 문 밖에서 우리 택시를 보며 손을 흔들고 있었다. 지금도 왜 그들이 모두 나와 우리를 배웅해 줬을까 궁금하다. 그들 중 절반 이상은 우리와 인사조차 한번 나눠보지 못했던 사람들이었다. 그게 일본의 문화인지 아니면 우리랑 친했던 스즈키가 만든 환송회였는지 모르겠다. 이유가 어찌되었건 대문 밖까지 배웅해주고 택시가 눈앞에서 사라질 때까지 끝까지 우리에게 손을 흔들어 주었던 일본 친구들이 기억에 깊게 남았다. 그날 경험은 인사 하나만으로 이렇게 상대방에게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다. 인사만 잘해도 이렇게 상대방에게 좋은 느낌과 인상을 남길 수 있다면 앞으로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따지고 보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지 않은가.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 가게를 오픈한 후 우리 가게에 온 고객들이 갈 때마다 문 밖까지 쫓아나가 배웅을 했다. 차를 타고 가시는 고객들에게는 내 눈앞에서 차가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고 손을 흔들어 준다. 내가 그런 배웅을 받았을 때 기분이 좋았던 것처럼 우리 가게를 방문하는 사람들도 기분이 좋길 바라기 때문이다. 스즈키와 친구들로부터 한류 스타 체험도 해보고 사업 운영 아이디어까지 얻게 되었으니 그들에게 참 감사하다. 손이 오그라드는 재미있는 에피소드였습니다. 미래일기. 이제 한 달 반 정도 후면 한국에 돌아간다. 끝이 없어 보이던 남미 여행도 이제 거의 막바지다. 에콰도르를 기점으로 어느새 남미를 한 바퀴 돌아 지금 콜롬비아에 와 있다. 그간의 여행이 영화의 필름처럼 장면 지나가는데 꼭 달콤한 꿈을 꾼 것 같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진다.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날짜가 다가오니 한편으로는 기쁘지만 걱정이 되기도 한다. 우선 한국에 돌아가 살 집이 문제였다. 6달의 신혼여행을 계획하면서 한국에서 살 집 마련은 여행 후로 미룬 탓에 우리에겐 돌아가면 살 집이 없다. 집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인지 인터넷을 켤 때마다 전셋값 폭등 이런 기사가 계속 눈에 들어온다.
대출해서 집을 살까 고민해 보다가도 금리에 가슴이 졸이고 이자 갚느라 소진하는 삶이 싫어서 그 생각을 접는다.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에서 여러 물건을 검색해보다 청약도 알아보고 법원 경매 사이트에 들어가 매물도 검색해보고 오피스텔도 찾아본다. 생소한 지역명을 찾아서 인터넷 지도까지 검색해가면서 이것저것 끝없이 찾아보다가 갈수록 답이 안 나와 답답해져 검색을 멈춰버린다. 그간 꿈처럼 여행을 했는데 다시 현실이 눈앞에 와 있었다. 나는 노트북을 끄고 공책을 폈다. 해답이 없는 미래에 대한 고민이 생길 때마다 내가 쓰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미래일기를 쓰는 것이다. 미래일기는 미래의 어느 날을 상상하며 그날이 마치 실제 경험했듯 일기처럼 쓰는 것이다. 미래일기를 쓰다 보면 풀리지 않는 고민에 대한 해답도 나온다. 무엇보다 멋진 미래를 그리며 상상하는 일은 너무나 신나고 즐거운 일이다. 희망이 생기고 기분이 좋아진다. 나는 집 대신 미래의 나의 회사 평면도를 그려보았다. 결혼을 하고 이제 미뤄뒀던 신혼집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고요. 미래일기를 통해 제가 썼었던 회사에 대한 그림이 아주 자세하게 적혀 있네요. 네, 거기는 손이 오그라들어서 생략을 할게요. 여보, 뭐해? 아, 미래일기 쓰는구나. 미래에 우리 살짝 그려보는 거야? 아니, 미래의 회사를 그려봤어. 여보, 미안해. 왜? 뭐가? 당신이 우리 돈에 맞춰서 작은 집을 찾아보고 고민하고 그러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미안했어. 그런 걸로 고민하게 만들어서. 뭐가 미안해. 난 아무렇지도 않은데. 물론 넓은 평수에 집을 사서 들어가면 좋겠지만 우린 그러려면 빚을 져야 하잖아. 로버트 기요사키가 말한 대로 집은 자산이 아니라 부채야. 부채인 집에 투자하는 대신에 자산이 된 회사에 먼저 투자를 하는 거야. 자산이 커져 돈이 만들어지면 그 돈으로 집을 사면 되지. 여러 가지를 고민하는 것은 옳은 것이라 생각해. 그래, 당신 말이 맞아. 그래도 고민하는 모습은 미안하더라. 내가 돈을 많이 벌게. 우리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자. 그래. 우리 한국에 돌아가면 정말 신나게 일해보자. 너 왜 이렇게 눈물 나는 것 같아? 그랬군요. 와, 이런 대화를 했었군요. 정말 잊고 있었던 날의 이야기네요. 정말 신나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아. 나의 생각과 마음을 잘 이해하고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며 미래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을 만났다는 것은 정말로 멋진 일인 것 같다. 혼자가 아닌 둘이라서 더 힘이 나고 더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이 생긴다. 남편에게 내가 그린 미래의 회사 그림을 보여주면서 열심히 설명을 해주었다. 남편도 즐거운 상상을 하며 행복한 미소를 짓는다. 고민은 함께 나누니 반이 되고 행복은 2배가 된다. 한국에 돌아가서 우리 앞에 펼쳐진 미래가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 그리고 오랫동안 신나게 여행하며 놀았던 덕분에 이젠 정말 한국에 돌아가면 신나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정말 그랬어요. 너무 길게 여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일을 정말 열심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네. 풀빌라보다 오두막. 내 주변 사람들을 보면 신혼여행으로 대부분 휴양지를 선호한다. 그들은 바닷가가 붙어있는 럭셔리한 풀빌라 리조트에서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을 뷔페와 리조트 수영장, 스파 등 리조트 부대 시설을 이용하느라 정작 해변과 자연을 얼마 즐기지는 않고 또 하루는 차로 빠르게 도심 볼거리를 훑고 쇼핑을 하고 온다. 허니문은 무조건 푹 쉬다 올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최선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물론 직장 생활을 하느라 심신이 지치고 결혼 준비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힘들게 갖는 일주일 남짓의 휴가인 만큼 편히 쉬다 오고 싶은 마음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아니다. 그래도 난 왠지 일생에 한 번뿐인 신혼여행을 그렇게 보내고 오는 건 마음에 들지 않았다.
풀빌라 리조트야말로 나이가 들어서 또는 아이가 생겨도 갈 수 있는 곳 아닌가? 신혼여행이라 하면 좀 더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닐까? 젊을 때, 부부가 함께, 아이가 없을 때 도전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에서 특별한 경험을 하는 것이 재미있는 신혼여행이 아닐까? 그런 생각으로 우리 부부는 남미를 선택했는데 돌아보니 정말 인생에서 탁월한 선택이었다. 남미를 여행하며 우리는 지구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사막, 초원, 정글, 산, 바다, 빙하. 지구의 웬만한 모든 모습들을 남미에는 다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바다로 손꼽히는 카리브해를 만끽할 차례다. 우리는 칸쿤에서 2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툴룸이라는 곳으로 왔다. 미국의 상업주의로 물들어 있는 칸쿤에 비해서 아직 순수함이 남아있는 툴룸에서 조용히 카리브해를 즐기고 싶었기 때문이다. 우린 카리브해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 해변에 있는 까바냐는 야자수잎과 나무로 만든 오두막을 뜻합니다. 불필요한 가방과 짐들은 호스텔에 맡기고 마트에 가서 일주일 동안 먹을 것을 샀다. 해변과 모래사장뿐인 곳에 지어진 카바냐에서는 마실 물이라도 떨어지면 하루 2번뿐인 시내행 버스를 타고 밖으로 나가야 하는 곳이다. 물과 먹을 것을 잔뜩 사서 해변으로 가니 모래사장 위에 띄엄띄엄 작은 호텔 하나와 까바냐 몇 채가 세워져 있었다. 우리는 몇 채의 방과 부엌을 하나로 지어놓고 모녀가 운영하고 있는 한 카바냐에서 묵기로 결정했다. 카바냐는 전기도 없고 등도 없고 개미들 때문인지 침대는 천장에 줄을 묶어 매달아 놓아 흔들거리며 달려있다. 침대에서 잠을 청한 첫날은 작은 뒤척임에도 침대 전체가 흔들거리니까 계속 잠을 깰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바닥 땅을 발로 디뎠을 때는 바닥이 마치 흔들거리는 듯해서 어지러웠다. 하지만 나중에는 이 침대도 적응이 되어서 그네를 삼아 흔들거리며 그 위에서 책도 보고 깊은 잠도 잘 수 있게 되었다. 까바냐를 나서면 바로 해변이 눈앞에 펼쳐진다. 그 광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현실이 아닌 것 같다. 다른 지역에서 어떤 여행자의 사진 속에서 카리브해의 모습을 본 적이 있었다. 그 사진 속 물빛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게 정말 진짜냐고 물은 적이 있었다. 사진 속에서 봤던 그 아름다운 해변이 지금 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왜 사람들이 카리브해 노래를 부르는지 알 것 같았다. 시시각각 변하는 아름다운 색의 물빛, 곱디 고운 백사장, 한참을 나가도 가슴팍까지밖에 오지 않는 얕은 물 깊이 들어가도 물이 너무 맑아서 육안으로 헤엄치고 있는 고기들이 훤히 보이고 적당한 높이의 재미있는 파도까지. 과연 세계 최고 해변에 꼽힐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곳에 오려고 멕시코 시티에서 침대버스도 아닌 의자버스에 앉아서 꼬박 30시간을 타고 왔는데 단번에 그 피로가 풀리는 듯 했다. 우리는 해변에서 신나게 파도를 타며 놀다가 태닝하고 다시 물에 뛰어들기를 반복했다. 바다에는 아기들과 함께 온 가족과 키스하는 연인들, 바람을 따라 파도 위에서 카이트보드를 타며 점프하는 멋진 모습이 풍경처럼 펼쳐져 있었다. 여유로움과 조급함은 상대적인 것일까? 한국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 나 역시 마음이 급해진다. 너무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내가 너무 게으르고 나태한 것은 아닐까? 이렇게 가면 내가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조급함이 몰려왔었다. 그런데 이곳 남미 사람들과 여행자들을 보면 세상 급한 것 없이 항상 느긋하기만 하다.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그들의 모습을 보다 보면 자연스레 나도 마음의 여유로움이 생긴다. 오빠, 우리 한국에 들어가서도 늘 여유로운 마음을 갖고 살자. 난 지금도 여유로운데? 당신만 조급해하지 않으면 될 것 같아. 나도 이제 더 이상 조급해하지 않고 살 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거 이제 알게 되었거든. 여보, 그런데 너무 배고프다. 우리 빨리 밥 먹자. 거봐, 또 배고프다고 또 급해진 거 봐. 당신 아직 멀었다니까. 허허허허.
아직도 배고픈 거는 너무 못 참는 나지만 5개월 정도 남미를 반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아오는 사이 꽤 많이 여유로워지고 느긋해진 내가 느껴진다. 이 모두가 느긋한 여행 파트너인 남편과 그리고 남미 사람들 덕분이다. 우린 다시 까바냐로 돌아와 신선한 야채를 듬뿍 넣어 만든 파스타를 맛있게 먹고 다시 해먹에 누워 남편은 음악을 듣고 난 주인이 키우는 강아지들과 놀며 시간을 보냈다. 그때 독일인 여대생이 다가와 말을 걸었다. 오늘 저녁에 여기서 피자 파티를 하려고 하는데 너희도 같이 할래? 회비는 60페소씩 내면 되고 아르헨티나 애들이 장을 보러 가서 피자랑 술이랑 사오기로 했어. 그리고 직접 피자를 만들어서 모닥불에 구워 먹는다니까 정말 맛있을 거야. 어때? 우리는 이미 저녁을 먹어서 배가 부른 상태였지만 모래사장에서 직접 구워 먹는 피자 맛이 궁금하기도 했고 외국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놀고 싶기도 해서 파티에 참석하기로 했다. 더욱이 피자를 만들기로 한 친구가 아사도의 나라, 아사도는 숯불구이입니다. 아사도의 나라 아르헨티나에서 온 친구들이니 함께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곧이어 아르헨티나 친구들이 시내에 나가 재료를 잔뜩 사오고 모두가 모여 재료를 다듬고 준비하기 시작했다. 남편과 독일인 친구는 같이 양파를 썰고 나는 치즈 썰기를 맡았다. 그런데 내 옆에서 썰고 있는 양파 때문에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렀다. 저런 신혼여행인데 눈물 흘리는 일이 생기면 안 되지 하며 독일인 친구가 유머러스하게 위로해준다. 주방에서는 재료를 썰어 볶고 밖에서는 아르헨티나 친구들이 장작을 피우기 시작했다. 아르헨티나 사람들에게 아사도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삼겹살 같이 피크닉을 가거나 파티 같은 것을 할 때마다 먹는 음식이다. 그래서인지 장작을 피우고 불판을 만드는 모습이 아주 능숙하다. 벽돌을 쌓아 올려 철망을 놓아 만든 피자 화덕이 그럴싸해 보였다. 요리를 준비하다 보니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 해변에 멋진 노을이 내려앉아 분위기를 더해주고 있었다. 모닥불을 가운데 두고 하나둘 자리를 잡고 앉았다. 어느새 누군가 노트북에 스피커까지 연결해서 리듬감이 강한 남미 음악을 틀었다. 그렇지, 남미에서는 음악이 빠질 수 없지. 음악이 흐르자마자 몇몇은 어깨를 들썩이며 춤을 춘다. 그리고 삐뚤빼뚤한 도우를 굽고 그 위에 토핑을 해서 다시 한번 구웠다. 열댓 명의 여러 국적의 친구들은 함께 모여 피자를 기다리며 파티를 즐겼다. 모닥불에서 못생긴 피자도우가 탁탁 소리를 내며 구워지고 있었다. 우리 부부도 모닥불 주변에 자리를 잡아 앉았다. 내가 눈물 흘리며 썰어 넣었던 양파를 비롯한 정성스러운 토핑 재료들이 얹어지고 다양한 피자가 선해 보였다. 가지 피자, 치즈 피자, 햄 피자, 버섯 피자, 마지막 남은 재료를 모두 쏟아부은 짬뽕 피자까지 순식간에 10판을 먹어치우고 배가 부를 때쯤 공연이 시작되었다. 멕시코 친구 2명과 아르헨티나 친구 하나가 자그마한 기타와 나무 상자를 엎어 만든 퍼커션을 치며 노래를 하니 얼추 밴드 같은 모습이 만들어졌다. 그런데 기타를 치며 노래하는 멕시카노 치엔초가 음치였다. 다리 한 짝을 박자와 무관하게 떨면서 길쭉한 몸매와 전혀 안 어울리는 작은 기타를 열심히 치면서 음을 하나도 안 맞게 노래를 심각하게 부르는 모습이 그렇게 웃길 수가 없었다. 우리들은 모두 폭소를 터뜨려 웃었지만 치엔초는 끝까지 진지하게 노래를 불렀다. 한 곡이 끝나자 남편에게 퍼커션 역할을 부탁했다. 아미, 너가 퍼커션 좀 쳐줄래? 내가 가르쳐줄게. 그래, 어떻게 치면 되는데? 까페꼼빵, 까페꼼빵 이런 식으로 치면 돼. 까페꼼빵은 커피와 빵이라는 뜻의 스페인어입니다. 참으로 간단하면서도 쉬운 설명이 아닌가. 커피와 빵을 외치며 나무 상자를 치니 정말 그럴싸한 퍼커션 박자가 만들어졌다. 치엔초는 이렇게 남편과 즉석 듀엣을 결성해서 다시 한 곡 노래를 뽑았다. 음치이지만 노래 부르는 것을 참 좋아하는 친구였다. 유일한 동양인이었던 우리 부부에게 노래를 부르라는 요청이 들어왔다. 갑자기 스페인어 학원을 잠깐 다녔을 때 배웠던 펠리스 나비다라는 캐롤이 생각났다. 계절에 안 맞는 생뚱맞은 선곡임에도
동양인이 열심히 스페인어로 노래를 부르니 모두 즐겁게 바라보며 따라 불러주었다. 마지막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람바다를 합창했다. 나도 람바다의 후렴 부분만큼은 큰 소리로 따라 부를 수 있었다. 라라라라밤바. 모두가 즐겁게 웃으며 노래를 부르고 몸을 흔들었다.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모닥불을 피워놓고 모래에 누워 음악을 듣고 따라 부르며 보내는 밤. 더 이상 행복할 수 있을까? 비록 전기도 한시적으로 들어오고 벽은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서 도마뱀과 모기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까바냐이지만 이렇게 친구들이 있고 모닥불이 있고 젊음과 자유, 음악이 있는 이곳이 그 어떤 럭셔리한 리조트보다도 훨씬 재미있고 행복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여보, 난 정말 풀빌라보다 이 까바냐가 100배는 더 좋은 것 같아. 모닥불이 작아지면서 행복했던 카바냐의 밤이 깊어지고 있었다. 오래오래 기억될 우리의 추억거리가 하나 더 늘어난 밤이었다. 리조트랑 비교를 한 이유가 또 있었는데 바로 옆에 까바냐 옆에 아주 럭셔리한 리조트도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는 이제 비용이 그래도 한 5-6배 정도 차이가 날 것이고 거기에는 자체적으로 화장실도 있고 전기도 당연히 들어올 곳이고 실제로 그래서 그곳에 나이가 많은 외국 서양인 노부부가 거기를 묵었는데 이 까바냐에서는 서로 막 친하게 친구가 금방 되는데 그곳에 묵은 사람과는 교류가 없고 그 사람들은 심심해 보였어요. 그래서 더 여기가 더 재밌고 좋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